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이죠. 슬기로울 정치 시간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이 질문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1단계 인적 개편을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행정관급만 50여 명을 헤아린다고 하거든요. 예.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출범 100일도 안 됐는데 이런 적은 없었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가 저는 없고 바둑에 이런 말이 있죠. 장구 끝에 악수다라는 말이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우선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할 때 일 잘하는 소위 말하는 에이스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특히 각 부처 파견 공무원들이 그러한데 100일 만에 일진들 내보내고 이진을 내세우는 게 무슨 인사 개편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특히 인사 개편이라고 한다면 국면 전환을 위한 그 폭이 넓어야 되거든요. 인사의 폭이. 끼리끼리 하는 인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수사급을 해야 오히려 언론도 맞습니다. 많이 받아쓰고. 예. 근데 이번 인사는 완전 끼리끼리 인사고 애시당초 외연 확장이나 이런 고민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전희경 전 의원 같은 건데요. 정무일 비서관. 예, 예. 예. 결국 좀 비유를 해보면 차를 고치려고 카센터에 차를 끌고 갔는데 차는 안 고치고 옆에 있는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세차만 하고 나오는 그런 격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제가 의아한 게, 네. 자, 문서 유출 사건이 있었죠. 네. 책임 묻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여의도에서 이른바 심은 어공들을 속간했다.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치는데, 네. 이른바 그러니까 대통령실로 파견 나갔던 늘공 상당수도 지금 그러니까 속간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 폭탄을 맞았죠. 왜 이들을 속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균형을 맞추려고 어공들만 하거나 하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구 끝에 악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질적으로 이번에 인사 개편을 했을 때 그럼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 번의 큰 보안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일정이 누출되는 네네, 영부인의 팬클럽으로 누출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조차도 안 돼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가요?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도 전혀 없었죠. 그런 문제를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고 네. 우선 대통령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너무 기술적 이슈로 보는 것 같아요. 인사 개편의 방향을 보면 대통령실의 문제의 원인을 기획과 홍보에 있는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좋지만 한 거죠. 근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번의 원인은 대통령과 영부인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건데 그걸 안 건드리고 변죽만 올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의혹 관련 진상규명단을 발족을 시켰어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여쭤볼게요. 진상규명이 가능할지가 좀 궁금한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대통령실 공사나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한 예인데 이거는 경호처가 그러니까 그 관정했고 안보 관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대응을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당이 그 진상규명단을 꾸린다고 뭐 접근이 가능합니까? 우선 이번 추석 밥상의 메인 메뉴가 김건희 여사인 거는 분명하더라고요. 저도 뭐 추석 연휴 보냈습니다만 집권 세력은 어떻게든지 이재명 당대표를 메뉴에 올려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완승으로 끝이 났다고 보고요. 그것도 완승, 승리입니까? 그것도. 저는 뭐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죠. 그러나 하늘 아래 영원한 비밀은 없다. 두 사람 이상 아는 순간 이건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러하다고 보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 4월에 정윤회 문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힘 집권 세력은 그것을 숨기는 데 급급했지만 불과 1, 2년 만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났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초기에 문제를 드러내고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좋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농단의 교훈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통령 관저공사를 그러니까 수주한 업체가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공사를 맡았던 업체다. 네. 그럼 이것이 어떤 또 사적 수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라 의혹의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는 또 김건희여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소지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분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분리의 기준이 뭐냐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은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는 상황 같아요.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하는 상황 같아요. 한번 끊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이나 남았거든요. 이제 100일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를 통해서든지 끊고 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국정농단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라는 거고요. 그 경계선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조금 전에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기 전에 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모르다 보니까 제대로 브리핑이나 설명을 하기도 힘든. 예. 그렇게 좀 파악이 안 됩니까? 한마디로 맞지 않아도 되는 매를 맞는 매를 벌고 있는 그렇게 봐야 되는 형국이죠. 예, 근데 이제 보석과 관련해서 장신구 관련해서 저는 뭐 재산 규모를 보면 그 정도 보석을 저는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재산 신고할 때 단순하게 실수가 있었다라고 인정해 버렸으면 반나절이면 문제가 해결될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오히려 의혹이 증폭된 거죠. 대통령실 스스로 이슈를 키운 전형적인 예인데요.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빌린 게 맞다면 그 다음 질문을 준비했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빌렸고 얼마에 빌렸는지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텐데 그걸 준비 안 하다 보니까 한 번에 털 수가 없었던 거고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이런 문제가 났느냐 간명합니다.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실수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거나 해명을 했을 때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접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치외 법권 영역으로 김건희 여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성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실 인사 개편에 저는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레드팀을 못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힘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역대 정부는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본질적 문제는 그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의지가 더 중요한 문제 맞습니다. 아닙니까? 대통령의 인식의 문제가 더 본질이죠. 네. 그래서 이번 대통령실 인사 개편의 핵심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본질을 안 건드리다 보니까 계속 변죽만 울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마저 이 질문까지 좀 드리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유엔 총회 그러니까 캐나다 방문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논란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영부인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영부인은 영부인 외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짧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유엔 총회만 다녀오신다. 그래서 실무 방문이라는 예. 그 뭐 2, 3일짜리를 순방을 가신다라고 할 때는 혼자 가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영국 여왕 장례식에도 참석하시고 캐나다 순방도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식 조직에 의한 조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난번처럼 민간인 태워서 대통령 일정을 손보게 하거나 정말 비정상적이거든요. 제발 이번에는 정상적인 순방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장례식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좀 쓸데없는 게 궁금해가지고 네. 지금 영국 쪽 발표를 보면 그 조문사절 외국 정상이라더라도 버스 타고 이동해야 된다. 네. 다만 몇몇 주요 국가 정상은 예외다. 네. 이렇게 지금 발표한 거 있잖아요. 보셨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예외에 들어갑니까? 버스 타야 되는 겁니까? 아마 버스 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그거는 영국에서 정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국왕이 맞는 공식 국빈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시기를 정해놓고 하거든요. 영국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자국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하는 거라 크게 뭐 저는 개의치 않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서 이제 기조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만약에 조언을 주신다면? 세계 각국, 그러니까 북한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는 윤석열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 정책을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유엔 총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관심이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예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달 만에 베를린에 가서 베를린 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맞아요. 예. 3가지 원칙과 5가지의 기조를 말씀하셨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핵심이 평화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주도성. 이 2가지는 꼭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이른바 담대한 구상 있잖아요. 네. 기본 틀이 이제 이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 근데 북한에서는 이미 그건 담대한 망상이라고 지금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영역은 대단히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어렵죠. 미국. 예, 북미 관계가 핵심 축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북미 관계가 중심축이라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 상황 관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남북 간의 신뢰가 지금 상실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뢰 회복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신뢰 회복의 조치는 기존의 남북미 정상들이 맺었던 약속들을 이행하겠다. 싱가포르 선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 선언, 그리고 평양 9.19 합의, 그리고 판문점 합의를 이행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의 전환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쇼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쇼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쏙 내야 문재인 대통령을 타박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쇼의 등장인물이 되니까. 그렇죠. 눈앞에 작은 열매를 따먹으려고 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그냥 베어버린 꼴인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잘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신 김에 문재인 정부에 이제 몸담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엊그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태양광 사업, 네. 신재생 에너지 사업. 네네.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부실 덩어리였다. 네. 요지는 이런 건데요. 일단 보셨죠? 예, 봤습니다. 대단히 좀 화가 나던데요. 왜요? 전임 정부에 대한 모욕주기고 망신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좀 근거가 좀 과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니,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처할 때마다 남 탓하고 특히 전임 정부 탓을 합니다. 네. 자기 숙제를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졸업생 숙제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타박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우선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전 정부 때부터 해왔던 게 산지 태양광이라고 있습니다. 산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산림이 훼손되고 해서 문제가 많아서 맞아요. 농지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에는 버섯 농사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인삼 짓고 하지 않습니까? 인삼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신재생 사업을 하자라는 게 농지 태양광 사업이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한 10만 명 가량 됩니다. 그럼 그 10만 명의 사업자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는 권력형 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타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잘못된 일이 돼서 회사를 그만두면 시력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력급여 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좀 많아지거나 또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시력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정권 탓을 합니까? 좀 침소봉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력급여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은 태양광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한 문제들이 숱하게 지적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태양광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명 정도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규제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작년 9월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아, 매년? 예.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조사를 해서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농지 태양광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버섯 그 사 위에 태양광 패널을 붙여놔야 되는데 버섯 농사도 안 짓고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 계속 점검하기 위해서 당연합니다. 조사를 해왔던 거다.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조사를 해왔던 건데 갑자기 이게 뭐 새로 생긴 것처럼 마냥 정권 차원의 권력형 비리인 것 마냥 몰아가는 게 특히나 대통령실이 나서서 하는 말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화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